김광수의 경제데이트 76회 1부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길경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성민입니다. 네, 김광수입니다. 네. 예, 인천 하나 프로트입니다. 네. 오늘 그 아침에 이렇게 나올 때 보니까 이제 날씨가 춥더라고요. 예, 춥죠. 일교차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엄청 커가지고 건강들 유의하셔야 될 것 같은데 소님은 벌써 막 이렇게 부르터면서 죄송해서 얼굴을 못 빼겠어. 과로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정책 아카데미 내내 이렇게 또 진행하시고 이렇게 쉬는 날이 일단 아예 없으셔가지고 그 한동안 산책을 못 하다가 네. 지난주 목요일 날인가 금요일 날인가 금요일 날인 것 같네요. 그 한 5km 정도를 이제 공원을 산책을 했어요. 네. 그랬더니 바로 생겨버리더라고요. 5km가 근데 길이가 꽤 돼요. 5km는. 네, 그래서 그냥 그게 바로 생겨서 또 그냥 있으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또 일요일 날 또 한 5km를 또 산책을 했는데 더 커지더라고요. 3km를 줄이시죠. 거리를 조금 조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건강 유의하셔야죠, 진짜. 꾸준히 하면은 괜찮은데. 그렇죠. 네, 꾸준히 하면 괜찮은데 이게 이제 함께 바빠서 이렇게 못 할 때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날씨가 안 좋아서 특히 이제 봄에 황사 같은 거 있을 때는 거의 못 하죠. 참 뉴스에 미세먼지 다시 왔다고 뉴스가 막 떠더라고요. 아니 미세먼지는 자발적으로 발생한다고 막 난리 쳤잖아요. 작년에 국내에서 발생한다고. 근데 그게 시시때때로 또 막 좀 사망하더라고요. 말은 뭐 중국에서 왔다면서요. 네, 이번 건 또 그렇다 그러고. 이게 요새는 또 앱이 나와서 실시간으로 전 세계의 미세먼지 흐름을 또 보여주는 앱도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구글 어스 뭐 이렇게 그 대기 흐름으로 보여주는 지도 같은 거 있지 않나요? 그런 게 앱이 몇 세계 여행하는 사람들이나 신경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그거 뭐 얼마나 신경 쓰나요? 그냥 자기 사는 뭐 직장이나 집이나 이렇게 그런 근처에서 뱅뱅 돌죠 평생을. 평생 동안 이제 어쩌다가 몇 년에 한 번 아니면 1년에 뭐 가까운 여행이나 뭐 이런 정도가 다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거의 보는 사람만 보며 살고. 그래. 그러니까 생각이나 어떻게 보면 정말로 그 사람의 개인의 인생이랄까 삶이 진짜 좁아요. 그렇죠. 좁아요. 이게 만나는 사람, 평생 만나는 사람도 진짜 이렇게 몇 명 안 되고 돌아다니면서 구경하는 것도 다 거기서 거기고. 하여튼 뭐 경험하는 것도 다 뭐 비슷비슷하고 그러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책 아카데미 오시면 새로운 경험. 그렇죠. 많은 거 만날 수 있고. 근데 오시면 진짜 재미있고요. 정말 새로운 세상 이런 거 경험할 수 있으니까 정책 아카데미 한 번 와서 꼭 들어보시기를 정말 추천드려요. 영업이 아니라 홍보가 아니라 진짜로 좋아요. 뭐랄까 사고관이 바뀌면서 아니 그 정책 아카데미가 목적이 아니고 이순신 프로젝트가 목적이죠. 네. 세상의 삶을 넓힐 수 있는 방법에는 물론 이제 각 개개인들이 스스로 자기 삶의 그 범위를 넓히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그 딱 어떤 틀에 따라서 자기가 그 살고 있는 그 삶의 구조나 틀에 따라서 자기가 아무리 삶의 영역을 넓히려고 해도 넓힐 수 없는 그런 구조나 틀 속에 갇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개인이 노력에 의해서 넓힐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구조나 틀을 바꿨을 때 자기가 기존에 그냥 살았던 방식대로 그대로 살더라도 넓어지는 경우가 있고 두 개가 이제 복합적이겠죠. 그렇죠. 복합적이죠. 근데 갈수록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이 틀이나 구조를 바꾸는 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고, 왜냐면은 내 어떤 구조 속에서 내가 내 삶의 영역이 한 10 정도 된다. 근데 그 구조를 바꾸면 그 삶의 영역이 2배로 늘어나서 20이 된다. 라고 하면은 그게 가장 사실은 자연스러운 거죠. 그렇죠. 내가 인위적으로 뭔가를 하려면은 스트레스를 받죠. 그렇죠. 이게 사실 물길이 한번 정해지면 그걸 거스르거나 바꾸면 진짜 어렵잖아요. 이순신 프로젝트에 참여해 보시면 이 물길이 정말 새롭게 바뀌는 인생의 물길이 바뀌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꼭 한번 가보시죠.
자, 오늘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부터 할까요? 네, 지난주 방송에서도 다룬 주제죠. 네. 사립 유치원 이제 관련된 이제 공급 유형과 관련된 내용인데, 네네. 그 이제 20일 날 이제 사립 유치원 모임인 한국 유치원 총연합회라는 곳이 있어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성명서 같은 걸 낭독한 모양인데, 이제 내용은 사립 유치원이 교육 공무원보다 훨씬 깨끗해 라는 그 입장문을 내서 이게 네. 또 그 이제 포털에 공개가 되면서 또 굉장히 또 이목을 집중시키는 그런 기사가 됐거든요. 그럴듯한데? 반박을 못하겠어. 아니 그 뇌물을 준 당사자들이니까 그쵸. 누구보다 더 잘할 거 아니에요. 그 어떤 기사에는 보니까 유치원 원장이 그 금괴 바를 산 내역이 있는데 그 사용 목적이 그 뇌물? 뇌물 주려고 금괴 바를 샀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징계받은 교육부 공무원이 3,693명으로서 네. 부처 중에서 가장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또 공금횡령, 유용으로 네. 징계받은 공무원도 이제 77명인데 다 전수조사 시키고 실명 공개하라 이렇게 지금 입장문을 내고 있습니다. 재밌죠. 누가 더 더럽냐 뭐 이거 경쟁하는 것 같아. 불타 계정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이거 뭐 구조에 대한 이야기 하면서 네. 그 유치원 원장, 사립 유치원 원장들만 나쁜 놈으로 몰아간다 그런 이야기 했었는데 네. 바로 이쪽에서 니들은 깨끗하냐 그냥 반박을 해버렸네요. 또 이제 그 소장님 경기데이트 난 다음에 네. 이제 중앙일보 기사를 보니까 그 이제 50대 이제 전두환 씨 부인인 이순자 여사가 이제 그 지시를 해가지고 또 사립 유치원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걸로 이렇게 또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제 유치원 수 너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이제 자격 없는 사람 이제 이 숫자를 갑자기 확 늘리려고 하니까 이제 정부 돈이 없으니까 돈 있는 사람들 보고 사업에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게 해주자 했더니 그 반대를 좀 많이 했는데 이순자 여사가 이순자 씨죠. 이순자 씨가 그때 일단 양부터 늘리자. 그렇게 대통령도 아닌데 이순자 씨가 왜 그런 걸? 아마 이제 유경사업 관련된 분야니까 이제 뭐 그 박정희 대통령 때도 유경수 여사가 또 유경젓 뭐 이런 거 관련된 유경제다 만들었죠. 네, 많이 했었잖아요. 이순자 씨가 좀 따라했나 보죠. 아니 그게 언론 보도 딱 나오더라고요. 그건 제가 그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네. 옛날에 좀 국민학교죠. 거기 사립이라는 게 없었어요. 서당이지 않았을까요? 저희 아버지는 사립이라는 게 네. 거의 없었고, 저희 아버지 때는 서당이 있었어요. 이제 그 사립이라고 하면 사대 부속 그쵸. 국민학교가 있었어요. 네, 사대 네. 부속. 병설. 병설 네. 있었고 그 애는 없었어요. 그다음에 그 이제 중학교 들어가면서 중학교 때도 사실은 그 이제 물론 그게 있었지만 중학교 때도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사립이 많다라는 느낌은 없었어요. 중고등학교 물론 이제 그 인류 중고등학교는 다 국공립이었죠. 그렇죠. 지역에 지역에 이름난 그 네. 이제 인류 중고등학교 이른바 명문 중고등학교는 다 국공립이었고 그 외에 이제 그 뭐 2등, 3등 뭐 이런 1급 뭐 이런 학교들은 이제 다 또 이른바 사립이었는데 네. 그때는 진학률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뭐 국공립이다 사립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이렇게 구별이나 이런 게 강하지 않았었어요. 네. 근데 이제 언제부터 이렇게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냐면 그 사립이 급팽창하기 시작했냐면 사립 중고등학교는 이제 평준화, 네. 고교 평준화하면서 급팽창. 1975년 때 이제 서울,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에 5대 도시로 이제 확대했죠. 80년인가? 그러니까 확대하면서 이제 학교가 절대적으로 모자라. 근데 모두가 다 이제 중고등학교를 진학을 하니까. 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이제 모자란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사립 중고등학교가 이제 그냥 급팽창을 한 거예요. 네. 급팽창을 하고 또 사립 학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니까 그런 이제 인센티브를 준 거예요. 사립 학교를 세우면은 뭐 세무자산을 면제하거나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 뭡니까 이렇게 그 온갖 이제 지원이나 혜택 같은 것을 준다라고 이렇게 한 거죠. 네. 그리고 당연히 또 이제 학교가 늘어나면은 또 선생 수도 부족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도 막 마구잡이로 그때는 막 이렇게 자기 막 이렇게 줬어요. 마구잡이로 줘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그 선생님이 된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문제. 자격이 없는데 그때 선생님 돼서 지금 몇 살 정도 돼요? 지금 거의 정년퇴직 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1980년대니까 초반이니까 30년이면 30년이나 그러면은 그때 뭐 예를 들어서 뭐 20대 뭐 중반 후반에 이제 선생님이 됐다라고 치면 지금 50대 후반이네요, 그만. 예,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문제. 네. 꼭 그때만이 아니라 네. 그 이후가 이제 이후 한 10년에서 한 15년, 20년 가까이가 문제가 된 거죠. 양적으로 급격히 팽창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또 대학이 또 이제 그 문제가 된 게 뭐냐면은 김영삼 정도 YS 때 1995년에 대학 설립 자유화. 대학 그 설립 대학 그 설립 준칙 자유화. 네. 마음대로 이제 대학 세워도 된다. 라고 하니까는 그때 또 막 이제 우후죽순격으로 그 전에는 이제 그 고교 평준화에서 이제 모두가 다 고등학교까지 진학을 하니까 대학 이제 진학이 이제 문제가 됐잖아요. 네. 입시가 더 세진 거예요. 입시 경쟁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전두환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졸업정원제로 그 이른바 이제 과외 단속, 과외를 없앤다 해가지고 네. 대학 졸업정원제를 이제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졸업정원제 한 게 뭐냐면은 대학을 늘려가지고 뭐 시설이나 이런 걸 확장을 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진로돼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그냥 기존에 있는 대학에서 그 학생들을 다 수용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전에는 강의실에 예를 들어서 100명이 들어갔다 하면은 막 200명, 300명이 이제 수업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도떼기 시장이 돼버렸어요, 학교가.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학생들이 늘어나니까 이제 계속 이제 하면서 또 그러니까 이 교육의 전두환 때가 이게 참 그 분기점이에요. 이게 사례의 분기점이에요. 그 군대 제도도 분기점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석사장교 제도라든지. 네. 그러니까 그때 또 이제 그 사립대학망이나 이런 것들을 막 설립해주면서 이제 결정타가 이제 YS 정부 때 이제 대학을 완전 자유화를 해버린 거죠.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막 어마어마하게 이제 대학이 늘어나서 이제 거의 이제 사립대학, 그러니까 중고등학교도 이제 사립대 국공립 비율이 거의 8대2 정도예요. 사립이 한 8 가까이 75 내지 80 정도 되고 국공립이 25에서 30 정도밖에 안 돼요. 네. 대학도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그 숫자가 그대로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예전에 예를 들어서 연세대네, 고려대네, 뭐 한양대네, 특히 이제 연세대나 고려대네 그나마 좀 나았는데 그 이하 대학들은 사실 학생들이 부족해가지고 대학 입시할 때 보면은 아니 보궐 선발을 했어요. 보궐 선발. 시험 선발 입시 그 딱 끝나고 나서도 학생이 떨어진 모자라가지고 사람들이 다시 보궐로 충원을 했어요. 미달해가지고. 네. 그런데 이게 넘쳐나니까 완전히 어마어마한 상상을 초월하는 장사가 돼서 엄청나게 돈을 번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교가 엄청 커져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심하게 말하면 학교를 안 쳐줬어요, 대학을. 예전에는 그 정도였어요, 사실. 왜냐하면 그때는 지방의 국립대가 훨씬 셌어요. 네. 연대 맞아요. 고대도 지방에 뭐 예를 들어서 부산대나 경북대나 뭐 전남대나 이런 충남대나 이런 데보다 밀릴 정도였어요. 그때는. 맞아요. 근데 이게 이제
완전히 그 재력이 사립대들 재력이 막 이게 튼튼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네. 이제 역전이 돼버린 거죠. 이제 대학 입시 제도나 이런 것들이 이제 또 개판을 치면서 졸업정원제는 네. 하고 개판 치면서 이제 지방 국립대가 싹 죽어버리고 이제 이런 수도권 대학 사립대학들이 수도권은 국공립은 뻔하죠. 그렇죠. 뭐 하나도 안 늘어났으니까. 네, 네. 안 늘어났으니까 뻔하죠. 사립대가 이제 급평창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유치원은 옛날에는 없었어요. 사실 거의 없었어요. 유치원을 가는 사람들도 별로 드물었죠. 네, 없었다가 네. 이제 그 중고등학교 평준화되고 이제 그 70년대 80년대에 뭐가 이제 유행을 했냐면 저기 시끄러웠던 서울시향 그 지시자 정명원. 예, 그냥 정명화나 그 국제 콩쿨 가가지고 네. 막 이제 수상하고 하면서 이렇게 온 곳곳 동네마다 이제 피아노 교실이 집집마다 네. 생기고 미술학원 생기고 그러니까 그때는 진짜 쌌어요 그게. 왠지 그때 다니는 것 같은 그러니까 이제 느낌인데. 그때 부모들이 이제 이게 뭔가 사실 얘들 학교 보내기도 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애들 이제 그 과외 개념이 아니고 네. 특기 교육. 얘들 교양 좀 키워야 돼요. 맞죠. 그렇죠. 이런 거죠. 오히려 그때는 뭐 축구네 야구네 그런 것보다는 네. 음악이 이렇게 피아노네 바이올린에 뭐 미술이네 이런 걸 시켰어요. 그러니까 순수한 어떤 그 교양 교육의 네. 열풍이 불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교양 교육의 열풍이 밑으로 내려갔어요. 밑으로. 어려서부터. 네, 이제 그 애들 네. 집 취학 전에 네. 취약 전 이제 아동 쪽으로 이제 관심이 이제 올라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점점 이제 그 경제가 성장하고 이제 진학률이 높아지고 대학 입시에서 이제 뭐 연루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네. 점점 취업이 이제 중요한 대기업이나 이런 데 취직하려면 그렇죠, 좋은 대학 그렇죠. 나와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막 더 부각되면서 그래서 이제 조기 교육 이런 열풍 특히 이제 그 영어 네, 네. 영어 교육 관련해 가지고 이제 유치원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국공립 유치원이 거의 없었어요. 그렇죠. 없었고 사립이었어요. 사립. 그러니까 사립들이 먼저 생겨나고 사립들이 계속 커지다가 이게 이제 그 80년대 후반 90년대인가 그때부터 이제 그게 이제 유치원 국공립 유치원들이 좀 이렇게 좀 늘려야 된다. 이제 다들 유치원에 보내려고 하니까. 네. 사립은 또 비싸고 하니까 이제 시끄러워질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국공립은 늘려야 된다라고 해서 나온 게 뭐였냐면은 국공립 유치원 최근의 일이에요, 사실은. 나왔던 게 뭐냐면 병설 유치원이었어요. 그렇죠. 초등학교에 같이. 학교에 같이 이제 시설이나 이런 거 하기가 힘들었으니까. 네, 네, 네. 그러니까 병설 유치원식으로 하다가 이제 아마 그 국공립은 2000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 전에는 단설 뭐 이런 것들 막 생기기 시작한 게요. 예, 이렇게 이제 국공립 유치원에서 시설이 좋고 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규모가 크고 하는 것은 2000년 이후에 거의 다 생겼지 않나 싶어요. 그 전에도 있었는데 드물었죠. 예, 그냥 굉장히 거의 이렇게 한 구에 한 개 정도. 뭐 어쨌든 굉장히 적었고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조기 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관심도 높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또 뭐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니까 얘를 이제 뭐 어디다 맡겨야 되는데 그래서 맡기기도 어렵고 해서 유치원 겸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겸해서 뭐 오후 뭐 12시에 끝나는 것도 있고 3시에 끝나는 것도 있고 이제 부모가 퇴근할 때 애를 데려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좀 막 이제 바뀐 거죠. 그러니까 그 사립 유치원이나 사립 중고등학교나 사립 대학을 지금 와가지고 국공립을 늘리자라고 말한다라는 것 자체는 좀 이렇게 비현실적인 이야기예요. 이런 역사적 배경을 모르는 사람들의 얘기죠. 그러면 그 첫째는 예를 들어 사립 유치원을 이렇게 국공립으로 바꾸자, 그럼 국공립 많이 늘리자라고 친다면은 국공립 유치원을 동네마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되게 그렇죠. 애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바로 그 아파트 단지 내에 다 있거든요. 네. 바로 옆에 있거나. 그러면은 전부 그 땅이나 건물들을 새로 이제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땅이 없어요. 서울은 어디서 땅을 구할 거예요.
그렇죠. 땅값도 그렇게 비싼데. 예. 뭐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 현실적인 좀 생각이나 이야기를 이렇게 발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근데 대부분이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무능하고 무능하면 곧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 무능함을 감추는 행위가 이제 뭘로 표출되면 세금, 무책임으로 표출이 무책임. 돼요. 예. 아니면 다른 예. 벽을 찾는. 그렇죠. 그게 이제 엉뚱한 이제 그 범인 찾기 운동. 네, 네, 네. 그걸 이제 빠돌이들을 동원해서 범인 찾기로 해서 넘어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벌써 2000년 이후에 들어와서도 이렇게 이제 어린이 이제 특히 이제 그 영유아 보육 문제나 유치원 문제가 이렇게 이미 문제가 막 다발 굉장히 많이 생겨났었거든요. 그때도 이렇게 아동 학대 문제라든지 그렇죠, 그렇죠. 많았어요. 지금 세상으로 온 게 아니에요. 제가 사실 가끔씩 네. 아이들을 데리러 이제 어린이집을 가요. 그러면 이제 기다리면서 거기 어머니들하고 할머니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뉴스 나오자마자 거기 한 할머니가 이런 게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뭐 나온 거 뉴스 이런 거 보니까 그런 거보다 더 심한 것도 엄청 많다고 그런데 그냥 다 그러려니 하고 있었던 거지 이게 뭐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고 그 그렇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예전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문제가 뭐였냐면 식중독 문제가 많이 일어났었어요. 그 부실해가지고 왜냐면 이제 이렇게 상한 음식이나 말도 안 되는 싸구려 음식이나 막 이런 해가지고 이번에도 농담처럼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리고 뭐 수박 한 통 갖고 100명이 먹고 막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이런 그 영유아나 그 유아 보육이나 교육 시스템을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그걸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설계하고 또 그걸 집행하고 그걸 이렇게 감사 평가하고 네. 개선해 나가는 이런 발상 자체를 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막 뭔가 시끄럽고 사고가 터져서 시끄럽고 막 난리가 나면은 눈치 봐가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제 책임을 안 지는 식으로 네. 할까. 그다음에 뭔가 신용은 해야 되니까 그냥 이제 돈만 세금만 쏟아 붓는다 이거예요. 세금 쏟아붓고 이제 땜질하는 식으로 이렇게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은 안 되고. 그 이번에 그 교육부 총리가 그 뭐 국공립 늘린다고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전에 이제 간담회를 이제 했다고 해서 그 기사를 봤더니 대전에 그냥 한 카페에 학부모를 9명을 초청을 해가지고 간담회? 그 간담회에서 그 한 이야기가 이게 중요한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학부모들이 이야기를 들어야 될 것 같아서 간담회를 했다고. 참 희한한 수기 민주주의네. 자기 친구들 친한 친구들 불러들어서 한 거 아니고? 페이스북에 신청을 받아서 10명이 신청을 했는데 한 명은 불참하고 9명이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절친들 만난 거 아니야? 아니 그 교육부 장관은 어떻게 그 임명하기 전에도 뭐 교육부 장관 자신이 저 논란이 많이 있었죠. 논란이 엄청 많았죠. 비리 뭐 이게 그 비리의 만물 보따리? 아니, 그러니까 그 평균적인 국회의원들이 했던 거를 고스란히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특별히 뭐 이렇게 잘한 것도 없고 못한 것도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위장 전입하고 기본 세트? 그거 하고 남편 직원 보좌관으로 채용하고 그리고 피감기관 건물에 이제 국회 자기 이제 지역구 사무실 운영하고 뭐 또 있던데 또 아들이 이제 병역 면탈도 있고 그러니까 아무튼 뭐 할 수 있는 건 다 했구나. 14개 정도가 있어요. 14개 정도가 있어서 그 정도가 이제 기본 세트? 그러니까 14개 평균적인 정도가? 수준으로 이 정도는 남들 다 하니까 나도 해도 되겠지라는 그다음에 생각으로 또 웃기는 게 뭐냐면 네. 지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 이제 그 이른바 이제 교육감 선거를 이제 그 예전에 이제 아마 그 일부만 따로따로 이렇게 하다가 2010년부터 지방선거 하고 같이 겸해서 동시선거를 그렇죠, 네. 이렇게 바꿨어요. 서울에서 먼저 하고 아마 그렇게 됐었던 그러니까, 것 같아요. 동시선거로. 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뭐 서울이나 이런 데만 한 네. 군데만 이제 시범 케이스로 이렇게 먼저 하고 시작을 이제 했던 것 같아요. 하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2010년부터 이렇게 했는데 그 2010년부터 교육감 선거 저분들이 했던 것처럼 이른바 진보 교육감이 거의 싹쓸이를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진보 교육감이 10년 동안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10년 동안에 온갖 지금 그 계속 비리가 이게 뭐 이렇게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사학이든 생기죠. 비리가 계속
끊이지 않고 나왔는데 네. 뭐 도대체 이놈의 진보 교육감들은 10년 동안 뭐 했냐 이거 뭐가 진보 교육감이냐 이거 그냥 무상급식이 진보 교육감이에요? 무상급식을 다 하고 있나요 지금? 아니요. 그다음 그 무상교육이라고 떠들어서 난리 쳤는데 그럼 지금 무상교육 다 하고 있나요? 그거 못 하고 있죠. 하고 있죠. 그럼 도대체 진보 교육감이라는 게 뭐예요? 민주당 연결된 사람. 그냥 민주당하고 이렇게 같은 짝짝꿍하는 그런 것이 진보 교육감인가 이렇게? 친한 같이 이제 그렇게 운동하던 짝짝꿍 사람들? 해야 이제 선거 나가서 이렇게 당선되고 하는 뭐 그런 건가요? 도대체 그러면 이 교육감 교육자치제도라는 게 뭐 때문에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번에도- 무능하고 교육감이 다 선생들이거든요. 그렇죠. 아, 네. 교육 관련된 근데 생각을 업종에서 해보세요. 대학 교수 아니면 예전에 3대 봉이 있었어요. 3대 3대 봉이요? 봉이요. 3대 봉이 뭔지 아세요? 옛날에? 아니요. 네, 뭐지? 군인, 군인. 교사, 공무원. 아, 이 3대 봉이 그러니까 무능하다라는 거예요. 안 가려고 했으니까. 근데 도대체 그 교육감이라는 게 그러니까 교육감이 지금 행정직이에요. 그렇죠. 교육직이 아니에요. 네. 이게 행정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음, 근데 선생님들이 그런 행정 능력이나 뭐 이런 게 전문성이 있냐 이거예요. 그렇진 않죠. 그것도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판이 되는 거예요. 개판. 그냥 선거할 때 말은 교육은 이제 정치적인 중립성을 해야 된다 하면서도 진보 교육감. 그게 무슨 정치적인 중립성이에요? 그 무슨 수국 꼴통 저 교육감. 아니 교육의 진보 보수를 따지는 것도 솔직히 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아니 지금 먼저 그런 것도 따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를 10년 동안 진보 교육감들이 방치를 해오고 이렇게 이걸 이렇게 제대로 안 해왔다라는 게 거기서 비리 원상으로 만들었다는 게 관리 감독을 개판으로 했다라는 게 그리고 이번에 한국에도 뭐 그런 입장 표시나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전혀 그 이후 반응이나 이런 것도. 그것도 그렇고 뭐 교육감도 그렇고 국회의원들도 사실 마찬가지잖아요. 그동안에 이 소관 상임위원회 터줏대감처럼 이렇게 했던 국회의원들이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 있었을 텐데 부총리도 거기 지금 그 교육장관도 전에 그 국회의원 할 때는 뭐 교육위원회 위원이었다면서요. 교육위원회 소속이죠. 거기서 간사를 해서 뭐 나름대로 입법 활동도 하고. 그럼 교육에 그래가지고. 대해서 정통화돼서 교육부 장관 시켰다며. 그럼 그렇죠. 그 당시에 국회의원 할 때는 교육에 정통한 사람이 이 사립유치원 비리조차도 모르고 보육원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이렇게 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만 모르고 교육 공무원들이랑 정치인들이랑 이 사학 관련자들끼리는 서로도 다 알고 있었던 문제예요. 국민들도 알고 있었다니까. 알고 있었는데 터지니까 사람들이 온 국민이 다 알게 됐다. 그러니까 그 행태가 뭐냐면 무능하니까 뭐 이렇게 노무현 정부가 됐든 이명박이 됐든 박근혜가 됐든 문재인 정권이 됐든 무능하죠. 네. 무능하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모르니까 이제 결국에는 꼼수나 선동이나 조작, 눈치 보기, 숟가락 얹기. 아, 어디서 누가 뭘로 목소리 크게 띄우고 어떤 쪽에다 숟가락을 얹으면 내가 표를 얻을까. 네. 이런 식으로 일단 질러낸다 이거예요. 네. 질러내놓고 슬로건 띄워놓고 그냥 뭔지도 모르고 그냥 돈만 쏟아 붓는다 이거예요. 근데 그 중에 거기에서 이제 둘이 갈라지죠. 첫째는 무능한 건 다 똑같아요. 일단 기본으로 무능하고. 네. 디폴트로. 그 다음에 이제 돈을 쏟아 부을 때 갈라져요. 먹을 것 때문에 먹을 거. 예, 한쪽은 이제 선거 때 같이 이제 우리 그 편 먹어가지고 같이 나눠 먹자. 네. 그게 이제 새누리당 자한당 계통이고 이번 수구 세력 계통이고 네. 이쪽은 눈치 봐가지고 이렇게 뿌려주는데 나몰라라 이거예요. 뿌려주는데 나몰라라. 그러니까 무책임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능하는 것이 그대로 무책임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사실은 또 뒤로 먹긴 먹어. 먹긴 먹어요. 사이즈가 좀 작아가지고. 네, 먹긴 먹으니까 지금 말 나오는 게 뭐예요? 뭐 이렇게 그 사립유치원 이렇게 그 사람들이 야 니네들 국회의원들은 안 먹냐 비리가 없냐 네, 뭐 네, 이런 식으로 그렇죠. 니네들 다 깔아 그렇죠. 뭐 이런 말 한다든지 네. 또 이렇게 그 공무원들 교육 공무원들 니네들은 이미 증거도 확실해. 아까 말한 것처럼. 명분 다 있어. 잡고 있어. 통계상으로도 확실해. 네, 네. 그리고 우리들이 니네들한테 찔러준 게 얼만데 같이 깔아. 이런 말을 한다 이거예요. 영화의 한 그게- 장면인데 이건 거의. 그게 이런 이제 성명서로 이렇게 나오는 거군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번에 막 이야기했잖아요.
사립 유치원 그 명단 공개나 정보 그 공개를 안 한다라는 걸 누가 먼저 떠드냐 이거예요. 국회의원이나 공무원들이 먼저 떠든다 이거예요. 네. 뭘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 갖다 막 갖다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안 돼. 웃기는 소리예요 이게. 단순히 사기를 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에듀파인이나 뭐 이런 회계 시스템에 애초에 할 생각이 없었네요. 예, 그러니까 그 말했잖아요. 이제 첫째는 그런 문제가 터지면 이게 그걸 이제 덮으려고 해요. 방금 말한 것처럼 개인정보 보호법이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이따 소리로 이제 시간을 일단 끌어요. 그러다가 이제 도저히 이제 여론이 조금 이렇게 시끄러워가지고 이렇게 수그러들지 않으면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감사를 의뢰합니다. 감사원에. 네. 네. 그러니까 말했잖아요. 감사원이 저게 감사원이 아니라고. 네. 그냥 이렇게 시간 끌기 하는 면피 수단의 한 도구라고. 네. 똑같은 지금 행태를 보이고 있잖아요. 감사원이 이렇게 감사를 의뢰합니다. 그럼 감사원이 감사를 나가요. 감사 나가서 감사 보고서 나오기까지 몇 달이 걸려요. 몇 달 걸려요. 몇 달이 걸려요. 네. 그렇죠. 다 잊혀지죠. 예, 이미 이제 사그러들려. 그래도 안 사그러들면은 이제 입법을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법 개정을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그 뭐 유치원 비리 근절 3법 해가지고 법 개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그 법 개정이 또 몇 달 걸리죠. 몇 달 걸릴 뿐만 아니라 이게 발의만 해놨다 끝나고. 꼼수예요 이게 또. 네. 근데 사실 이런 과정을 계속 되풀이 왔어요. 네, 그러면 네. 이미 예전에 한 법 개정으로 비리가 근절이 됐어야 되죠. 그쵸. 예. 그냥 덮고 넘어가고 또 그런 일이 터지면 이제 무슨 그 회계 시스템 도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레파토리입니다. 네, 이게 상투적인 레파토리예요. 네, 네. 근데 그걸 또 이제 이렇게 각 빠돌이들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들 막 이렇게 떠들어대면서 뭐 못 묻은 개가 못 묻은 개 딱 이렇게 욕하고 뭐 흉보고 뭐 이렇게 한다라고 정권 자체가 무능하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여론 눈치나 보고 이게 이런 문제가 지금 이런 그 원인이나 배경을 가지고 생겨났고 지금 이제 현재 상황에서 주어진 상황은 이런 여건인데 이런 여건에서 지금 국공립으로 다 전환한다라는 현실적으로 지금 한다고 해도 기껏 해봐야 이 정도밖에는 이렇게 하기가 힘들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차라리 기존의 사립 어떤 교육 시스템을 좀 더 이렇게 효율적이고 좀 더 이렇게 그 학부모들의 어떤 그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식으로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을 이렇게 제시를 해서 국민들한테 어떤 설득을 하고 공감을 얻어서 그런 방향으로 뭐 이렇게 필요한 조치들이나 입법 개정이나 이런 걸 하고 또 당연히 이제 기존의 비리나 문제나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민영한 사람이 책임을 지워야 당연히. 일단은 또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 세금이 들어갔든 안 들어갔든 이렇게 정책 사업이고 모든 국민들의 관심사 이 교육은 공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투명하게 그런 비리든 뭐든 모든 것을 이제 꼭 밝혀야 되죠.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정부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이렇게 청와대도 개방하고 뭣도 다 투명하게 하고 뭣도 다 공개하겠다라고 광화문 시대를 연다고 해놓고 왜 이건 또 이렇게 안 하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자기가 무슨 교육부 장관 자기가 무슨 결단을 내려가지고 비리 그 유치원들을 다 공개를 하겠다라는 식의 그런 쇼나 하고 있고 이번에 그 유치원 그 때문에 굉장히 한숨 돌리게 된 것 같아요. 여론 시선이 다 사립 유치원으로 쫙 돌아가지고. 그 인터뷰나 방송에 나올 때 보면 은근히 좀 살짝 웃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그게 그러니까 이게 이른바 이제 냉전 몇십 년 전에 냉전 논리 모든 사고가 흑백 논리예요. 어떤 현실을 감안하고 현실 여건 속에서 그걸 이렇게 비용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개선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려고 하는 능력 자체가 안 되다 보니 맨 꼼수나 그런 선동이나 조작이나 이런 것만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나 몰라라 해요.
그냥 뭐 1년 정권 지나고 끝나면 끝? 1년 지나고 1년 아니, 반 지나면 장관 또 바뀐다 이거예요. 정권 끝나는 게 아니라 2020년 총선에 다시 나온다니까. 예. 1년짜리 장관이에요. 1년짜리 장관.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는 이거 이제 교육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문제가 다 그쵸. 그렇죠. 우리가 그러니까 서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기존 그 정치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기존 정치권을 전부 물갈이하지 않는 한 그다음에 이 관료 개혁을 하지 않는 한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제 관료 개혁도 관료들이 되게 싫어할 것 같지만 진짜 사명감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우리 지금 있거든요. 이순신 프로젝트에도 지금 이렇게 참가하는 공무원들도 있어요. 공무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이라고 해서 다 이렇게 마치 그냥 기득권화 돼가지고 뭐 이렇게 자기들 어떤 집단 이익만 챙기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 정도 하죠. 네. 요새 보면 이제 뉴스에 이런 비리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분노하기도 하고 요새 많이 느끼기도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정치적 쇼예요. 지금 국정감사 때만 이렇게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국회의원들은 뭐냐 이거예요. 난 국정감사 때는 자기들 이제 이름 팔아먹으려고 정치적 쇼를 하는 거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 막 던져요. 폭로를 해요. 폭로하고 나면 그걸서 끝나요. 이름값만 딱 얻으면 끝난다. 이름만 팔면은 끝나요. 그러면 국정감사 기간 이후에는 뭐하고 자빠졌냐 이거예요. 그때는 펀펀이 자꾸 이렇게 욕이 나오려고 그래서 펀펀이 놀고 지역구 오히려 이제 지들이 비리나 이렇게 그런 짓을 하고 다니면서 해외 연수? 네, 뭐 이렇게 무슨 특활비네 뭐네 뭐 온갖 그 무슨 정책 연구비네 뭐네 말도 안 되는 걸로 그냥 막 엄청 막 정터리로 막 쓰면서 국정감사 때 하는 이른바 이렇게 연례 행사처럼 하는 것에 불과해요. 진짜 이 말대로 이 사립유치원 원장들을 다 깠으면 좋겠는데 공무원도 까고 서로 다 깠으면 좋겠는데 서로 다 공개하고 국회의원도 까고 그러니까 문제를 먼저 정확하게 드러낸 다음에 이제 치료가 가능해지죠. 그렇죠. 그걸 못하게 되면 이제 그 본능적 정의만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아 누구누구 나쁜 놈, 누구누구 문제 있다 막 이런 형태로 계속 가는데 이성적 정의로 문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은 엉뚱한 정책 실패할 수 있는 정책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지난주에도 결론이 결국엔 이 구조적인 문제다. 이게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고 그래서 거기에 맞는 해법을 제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주일 동안 결국에는 그냥 자기네들끼리 주장만 난무하다가 이제 또 급하게 덮을 것 같은 그런 원래 시나리오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날 때마다 좀 이렇게 분노도 하고 또 이렇게 화도 내시고 어떤 박탈감도 느끼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냥 혼자서 그렇게 감정적으로만 소모하지 마시고 이순신 프로젝트에 함께해서 함께 좀 정말 무언가 바꿔나가는 그런 행동에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김광수의 경제데이트 76회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순신 프로젝트 정책 아카데미는 평범한 직장인, 가정주부,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 교수, 대학생 등 다양한 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순신 프로젝트 정책 아카데미에 참여하게 되셨나요? 문재인 대통령 후엔 누가 대통령이 되면 좋겠습니까? 이 질문에 누구를 대답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4명에서 5명 정도는 나올 것입니다. 그분들의 대통령감이냐 아니냐는 제외하고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만큼의 지지 기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지지율이 60에서 70%가 넘고 원내 제1당의 의석수를 가지고 있는 여당. 그런데도 국정은 삐걱거리기만 합니다. 얼마나 더 많은 권한을 주어야 하는지, 그렇다고 해도 제대로 국정이 이루어질까요? 지지율 90% 이상, 200석이 넘는 의원수, 각 지방자치단체장의 80% 이상의 여당 출신. 현재의 대통령제가 이런 것을 요구하는 시스템이라면 일당 독재 권력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찬성률 100%에 육박하는 시스템과 무엇이 다른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궁금하고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TV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신문 안 읽은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 이 나라의 주인이라기보다는 한 개의 기업 부품이라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식도 기업 부품이 되는 건가 생각하니 마음이 울적하고 울컥했습니다. 전 작년 이맘때 12주간의 정책 아카데미에서 정책 공부를 했습니다. 정책이라는 말도 생소했고 정치를 바꾸자는 슬로건에 왜 정책 공부인가라는 의문점도 있었습니다. 사법, 행정, 교육, 국방 등등 우리나라의 행정부처에 관계된 정책에 대해 PPT를 준비하면서 그 답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정책은 정치의 최종 결과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국회의원 욕하지만 그들은 입법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입법 개수가 많으면 그래도 그 국회의원은 열심히 했다고 1차적으로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통과가 되든 안 되든 악법이든 좋은 법이든 간에 말입니다. 우리는 입법만 한다고 혜택을 받는 게 아닙니다. 행정기관을 통해 혜택이든 불편이든 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정치가 아닌 정책을 서비스 받는 것이지 국회의원의 서비스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국회의원은 행정을 탓하고 행정 수반을 비난하고 행정은 집행 기준이 되는 법률이 이렇다 하며 책임을 국회의원에게 넘기며 책임 소재는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이 무한루픈 속에 전 빠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저는 항상 배워만 왔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고, 나보다 학벌이 좋다고, 나보다 지위가 높다고, 나보다 경험이 많다고, 어떤 이유에서든 학생 신분이었습니다. 따라만 해야 하는. 전 옛날 사람이니까요. 이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바라보는 아내와 자식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배우기만 해서는 무한루프에 빠질 뿐입니다. 내 가족을 위해서 학생 신분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학생 신분이 탈피한다고 해서 공부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전 정책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정책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봅니다. 배친을 통해서 그리고 정책 아카데미를 통해서 그들이 다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또 다 잘났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도 나와 같은 것을 느끼고 학생 신분을 탈출하고 있다는 것을 그를 통해 느꼈기 때문에 같이 가려 합니다. 12주간의 정책 아카데미 굉장히 힘들었지만 저에게 용기를 준, 아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용기를 찾도록 해준 그 작년 이맘때 시간에 너무 감사합니다. 정책 아카데미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